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할 정부 시찰단이 오늘 일본을 찾습니다. 정치권이 실효성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G7 정상들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확인하는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에 도착해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 개발을 국제법치의 대표적 위반 사례로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금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재산 추적 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는 등 100조 원이 넘는 체납 세액 징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오늘 우리 정부 시찰단이 일본으로 향합니다. 5박 6일간 방사능 정화 설비 등 오염수 처리 시설 전반을 살필 예정인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21명으로 구성된 정부 시찰단은 먼저 오염수 방류 시설을 공사한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이후 23일부터 이틀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인데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입니다. 이 장비는 오염수를 바다로 보내기 전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고 물로 희석하는 장비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설비인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알프스 설비 그리고 해양 방출 설비의 설치 상태 그리고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를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검토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대거 시찰단에 참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러나 정부가 일본의 들러리 노릇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바다는 물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일본에 맡길 수 없다며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태평양이 넓으니 희석해서 버리면 안전하다. 먹어도 괜찮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정부는 공식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 전문가와도 교차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토 결과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이 방류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이번 시찰이 명분만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우리 정부 시찰단의 방일을 앞두고 여야는 조사 실효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반일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오염수 구경만 하고 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은 과학적 근거에 맞는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측이 요구한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진 만큼 국제원자력기구와 비슷한 정도의 검증이 가능할 것이란 겁니다. 과거 IAEA에서 검증했던 내용들 거의 비슷한 상태의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검증 과정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IAEA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강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나선 민주당을 겨냥해 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 국면 등을 전환하기 위해 반일 선동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조차 코인 논란, 돈봉투 검찰 수사 등 당내 위기가 커질 때마다 집회에 동원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구경만 하고 돌아올 우려가 크다고 맞섰습니다.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고 일본의 반대로 민간 전문가 참여까지 무산된 걸 거론하며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시료 채취는 꿈도 못 꾸는 시찰단입니다. 오염수 구경이나 하고 돌아오는 시찰단이 일본의 들러리 노릇이나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이재명 대표도 주말 집회에 직접 참석해 일본 방류에 동조할 이유가 없는데도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내다 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효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그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 하는 것 옳지 않다. 원전 오염수 시찰 일정 시작을 앞두고 전초전을 벌인 여야는 5박 6일간의 방일 기간에도 시찰단의 검증 실효성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 거센 설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 그리고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2박 3일 방일 마지막 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회담으로 이어지는 빅데이를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공동 참배한 뒤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후속 절차, 한일 안보 신뢰 조성 문제 등에 대해 일본과 계속 조율하고 있다며 이래 진척을 공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깜짝 방문 등이 변수로 작용해 일정상 회동이나 짧은 환담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국제법치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한 G7 확대회의 세 번째 세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미사일 위협이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치를 위반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서 식량 위기국 지원을 2배로 늘리고 감염병 예방에 2,400만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탈탄소를 목표로 G7이 창설할 기후클럽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히로시마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히로시마 방문 둘째 날, G7 초청국들에 대한 공식 환영 행사에 이어 확대회의가 열렸습니다. 식량, 보건, 젠더 등을 주제로 한 첫 세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면서 케냐, 우간다 등 식량 위기국에 대한 지원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매년 쌀 5만 톤을 지원하던 것을 10만 톤으로 2배 늘리고 비상쌀 비축제도 확대와 빈곤국을 위한 K-라이스벨트 구축 등입니다. K-라이스벨트는 한국의 쌀 자급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에 전수하기 위해 쌀 종자와 재배 기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백신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감염병 혁신연합에 2,400만 달러 공여를 약속했습니다. 팬데믹 등의 의료 대응에 개도국, 빈곤국 모두 공평한 접근을 보장받도록 기여하는 새로운 약속을 기후 에너지 등을 논의한 두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G7이 창설하기로 한 기후클럽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기후클럽은 탈탄소를 더욱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탈탄소 국제규범, 즉 룰 세팅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라고 대통령실은 부연했습니다. G7 일정 마지막 날에는 평화와 안정을 주제로 한 확대회의 세 번째 세션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가하는데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히로시마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G7 정상들은 어제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주요 7개국 G7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경고한 것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중 봉쇄가 목표라며 반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열린 제31차 외교 국방정책 이사회 총회에서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번 선전포고에 확고하고 일관된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어젯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해양 진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의제로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 등 쿼드 정상들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났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It is meaningful that we get together to demonstrate to the world once again the solidarity of the Quad and our strong commitment to our common vision towards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쿼드가 존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A great deal of the future of our world is going to be written here in the Indo-Pacific. And together, I think we're going to continue to ensure that the future provides more opportunity, prosperity, and stability than anything else. 호시탐탐 타이완을 노리고 있는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Standing together for an open, stable,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A region where sovereignty is respected and all countries, large and small, benefit from a regional balance that keeps the peace. 우크라이나 침공도 의제로 올랐지만 러시아와 전통적 우호 관계인 인도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There is no doubt at all about the fact that the Indo-Pacific region is the engine for global trade, innovation and development. 쿼드 정상회의는 당초 오는 24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내 부채 한도 갈등 때문에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히로시마에서 개최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 연이어 대형 악재를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김남국 의원 지키기에 나섰다며 연일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긴 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에도 불참하며 잠행하다 한 휴게소에서 포착된 김 의원의 모습에 이어 김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민주당 일각의 발언이 다시금 불을 댕긴 겁니다. 휴게소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국민들께 큰 공분 내지는 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측근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지도부 책임론도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 속에 이 대표는 부쩍 민생을 강조하며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틈을 파고들며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까지 소환해 민주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 발행사를 찾아가 입법 로비 의혹을 따져 묻는가 하면 대선 자금 세탁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이 아니라 이른바 다른 정치 자금 등으로 벌었던 돈이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김남국 의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연루 의원들의 줄 소환도 예고돼 있습니다. 여당의 집중 공세와 당 내홍 조짐까지 겹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다룰 국회 윤리특위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지만 벌써 유명무실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말이나 성비위 등 국회의원들의 각종 논란에도 징계는 단 2건에 그치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불려왔기 때문인데 이번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 의혹에 휩싸인 지 나흘 만에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당대표 역시 허리 숙여 사과해야 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야 모두 국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며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합니다. 하지만 윤리특위의 한계 때문에 벌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는 32년 전인 지난 1991년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도록 국회법을 바꿉니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시정하면서 국회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백히 함으로써 하지만 이때부터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 234건 가운데 실제 징계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은 단 한 건도 없는데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강용석 제명안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함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속한 징계도 어렵습니다. 징계안을 상정하기까지 숙려기간 20일이 걸리고 최장 60일인 자문위 의견 제출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징계안 상정을 두고도 여야는 숙려기간을 줄이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단죄해서 마녀사탕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가 의견을 내도 언제쯤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도 자문위 의견이 제출된 징계안 4건이 1년 반 가까이 윤리특위에 묶여 있습니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설치했다는 윤리특위지만 30년 넘게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징계안 처리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되는 고위당정에선 불법 집회 현황과 경찰의 대처 방식, 제도적 미비점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 관련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국내 카드사의 삼성페이와 관련한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올 초 국내에 상륙한 애플페이에 이어 삼성페이도 수수료 유료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삼성페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왜 그리고 언제 사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갑은 따로 안 들고 다니고 결제랑 티머니 이런 거 전부 다 삼성페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다 가맹점이고 그래서 결제할 때나 이럴 때 항상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꺼내기 귀찮고 할 때 바로 스마트폰을 보통 들고 다니니까 스마트폰 손에 들고 있으니까 바로 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점으로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8년 차. 삼성페이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만 1,600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국내 카드사에 삼성페이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의 제협상 없이 계약을 자동 재연장했던 삼성전자가 돌연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초 국내에 상륙한 애플페이 때문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현재 현대카드는 애플의 건당 0.15% 수수료를 내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여태껏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삼성페이도 유료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계약의 주도권이 카드사에게 없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드사 손실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문제는 삼성페이의 수수료 유료화가 현실화될 경우 카드사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 데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까지 인하되면서 연일 적자를 기록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남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도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성페이가 이렇게 카드 수수료를 나중에 받게 되는 걸로 구조로 간다 그러면 카드사들도 상당히 큰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결론은 소비자가 또 부담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삼성페이가 유료화되더라도 카드사가 소비자나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동일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각 카드사가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페이를 두고 새로운 계약에 나서는데 협상 테이블에서 수수료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은 예상외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을 보고 빚을 내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떠안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5%나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부진할 거로 예상됐던 코스피. 여기저기서 위험 경고음이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투자 수요가 이탈해서 자본시장 불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수는 넉 달 만에 10% 넘게 상승하며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2차 전지 화랑에 힘입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자체가 안 좋지만 결국은 이제 상반기에 결국 저점 짚고 다시 이제 경기는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틈타 빚을 지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대다수가 쓴맛을 봤다는 겁니다. 증권사에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넉 달 만에 4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특히 변동성이 큰 테마주에 돈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자 비청산, 즉 반대 매매가 이루어졌고 증권사가 회수하지 못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투자자의 다른 주식도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최근에 그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고점 대비 좀 내려와 있지만 그렇게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반대 매매라든가 투기적 자본에 의한 좀 금융시장의 질서가 좀 교란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개인들의 입장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 조작에 악용된 차액 결제 거래 CFD도 보증금의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B2 상품입니다. 개인 투자자 2만 7천여 명이 거래하고 있는데 정작 이들 계좌의 반대 매매는 집계도 되지 않아 실제 개미들의 손실 규모는 더 클 거로 예상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우리은행이 펀드 불안전 판매 등으로 금융당국에 과태료 2억 5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을 보면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상품 내용이나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이해했는지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설명서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어제까지 완료를 목표로 전국 농가에 긴급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을 미리 막기 위해 위기경보도 5년 만에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백신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은 가축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가 10곳이 넘어서자 방역 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지자체가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면 50마리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수의사 등을 통해 접종합니다. 다만 생후 2개월 미만이거나 2주 안에 도축장으로 갈 가축은 이번 접종에서 제외됐습니다. 백신 접종 3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은 이번 긴급접종 대상에서 보류했다가 3주가 지난 시점에 접종합니다. 시군별로 긴급접종 확인반을 구성해서 접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항체가 생겼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내지는 수평 전파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물론 있는 거겠지만 청주 증평 내로 제한하는 것, 그것을 1차적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당국은 그동안 주의에 머물렀던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적용 지역은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비롯해 인근 지역 7곳을 포함해 모두 9개 시군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본부가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고 통제 초소도 발생 농장과 주변 도로에서 시군 주요 도로로 늘어납니다.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막자는 취지입니다. 구제역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5년 2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백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앞으로 2주를 방역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DNA 감식으로 범행을 입증한 사건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엔 분석 기술이 더 발전해 검출된 DNA가 인체 어느 조직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거나 남성의 정액만으로 용의자가 대략 몇 살인지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고유정 사건. 비교적 작은 체구의 고유정이 건장한 체격의 전 남편을 어떻게 살해한 것인지에 특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살인죄 촉구인데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 왜요? 그런 적 없는데. 누가 당했는데? 단서는 차량 내에서 발견된 담요였습니다. 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과 피해자의 DNA가 나오면서 음식에 졸피뎀을 넣은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고의 범행이 입증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5년 60대 여성 집주인이 살해당한 뒤 시신이 육절기에 훼손되고 유기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살인을 입증해낸 건 육절기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DNA, 인체 조직이었습니다. 최근엔 인체의 어느 조직인지까지도 판별할 수 있게 돼 검출된 DNA가 피해자가 숨기지 않고선 발견될 수 없는 뇌나 심장 조직인 것으로 드러나면 살인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친족간 미성년 장애인 강간 사건. 여기서도 DNA가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던 딸 A씨. 피해자 이불에선 정액이 검출됐는데 당시 집에는 친부 B씨와 아들 C씨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Y 염색체가 동일해 자칫 현장 DNA 훼손으로 Y 염색체만 검출된다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친부 B씨의 범행으로 밝혀지긴 했는데 이르면 내년 도입될 새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면 정액의 Y 염색체만으로도 용의자 나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남성 가해자의 나이를 5에서 7세 정도 오차로 추정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클럽 등에서 신원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이 이루어지면 수사가 매우 어려운데 범죄를 좀 더 빠르게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과학수사는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 안 돼 성폭력 사건까지 잡아내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생식기 미생물을 통해 성접촉 흔적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기존 기술로는 어려웠던 많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하고요. 또 관련 판정 기준도 만들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른 시일 내에 DNA 감정과 관련한 핵심 기술을 현장 수사에 추가 도입해
강력 사건에서의 증거 확보 역량을 크게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이 고독사가 계속 늘면서 하루 평균 10명가량이 고독사를 맞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찾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원룸에서는 50대 지체 장애인이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됐고 다음 날 서울 송파구의 빌라에서도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여러 달 만에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두고 시간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 하루 평균 9.3명꼴입니다. 2017년 2,412명에서 연평균 8.8%씩 늘었으니까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이미 하루 10명 수준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인 152만 5천 명이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고독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소식이 밝은 통반장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같은 지역 밀착형 업소 관계자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고시원이 많은 고독사 취약 지역은 현장 발굴 조사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위험군의 전력 사용량이 갑자기 줄거나 하면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도 100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망자 100명 중 고독사 비율을 2021년 1.06명에서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연령별로 다른 고독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들도 마련했습니다.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은 청년층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경제적 이유가 많은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조기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어르신끼리 서로 돌보는 노노케어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장례 준비도 마련하겠습니다.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도 5년에서 1년으로 바꾸고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도 현재 39개 지역에서 2027년 229곳으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 다음 달에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중장년에게 돌봄이나 병원 동행 같은 일상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4년 만에 마스크 없는 대규모 연등회 행사가 열렸습니다. 5만 명의 불자들은 물론 수많은 시민도 함께하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따스한 불빛이 어두운 거리를 밝게 채웁니다. 자비로운 미소의 부처님과 커다란 코끼리 등 불교 상징물 연등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본뜬 연등까지 다채로운 모양이 이목을 끕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아기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규모 연등회 행사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간소화됐었는데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열리면서 시민들은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스크가 되게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마스크가 해제되고 실외에서 보니까 실감나고 앞으로도 이런 현장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각양각색의 연등을 바라보며 하나둘 소망도 빌어봅니다. 저희 딸 아프지 않고 저랑 저희 와이프도 항상 건강하고 또 고향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항상 건강하고 올 한 해는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연등회에서는 부처님의 자비로 평화와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대립과 반목이 없는 화합하는 세상으로 차별과 소외가 없는 소통하는 세상으로 1000년 넘는 역사로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연등회에는 5만 명의 불자는 물론 수많은 일반 시민도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름다운 연등과 평화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종교를 떠나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문화 행사도 이어지며 오늘도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는 불교를 포함한 각종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이에 따라 조계사 앞 6차선 도로인 우정국로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경찰은 종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을 우회 운행하도록 하고 구간 내 시내버스 정류장도 폐쇄할 예정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현지어로 사도라고 불리는 이 다도에 대한 자부심이 크죠. 하지만 우리 전통 차 문화는 1000년 전에 시작됐고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사람들을 차인이라고 부르는데 오는 25일 차의 날을 앞두고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한 옥색의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선비들이 차를 우립니다. 탕관에 물을 데우고 다관에 차를 넣는 동작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선비들이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이른바 선비 다례. 손님 잔에 먼저 차를 따르는 배려. 두세 번에 걸쳐 차 맛을 음미하는 절제. 동작 하나하나에 기품이 넘쳐납니다. 전국 청소년 차예절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청소년들입니다.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시다가 평소에 한국의 차 문화 예절과 차를 배우고 마시면서 사색을 즐기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했던 전국 차인 큰 잔치가 어느덧 34회째를 맞았습니다. 차를 이용한 전통 음식 경연대회도 열렸습니다. 마치 예술작품 같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우리 차 문화는 10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입니다. 일본 다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시대 때 백제로부터 차 문화를 전수받았지만 일본은 변변한 닭이조차 없어 임진왜란 때 조선의 도공 등을 납치해 그 수요를 메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차인들은 차의 날을 맞아 민족의 차 문화가 재조명되고 다시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농산물과 카카오 열매로 수제 캐러멜과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 농산업체를 만나보겠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감귤즙과 가루 그리고 주황 당근즙을 우유, 생크림 등과 섞어서 팔팔 끓입니다. 이렇게 30분가량 가열한 액체를 직사각형 틀에 부으면 캐러멜이 만들어집니다. 제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만 만든 수제 캐러멜입니다. 둘 다 제주도 건데 특별히 당근은 이 구자 지역의 구자 당근이고요. 구자? 네, 이거는 제주 감귤이고요.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직접 수입한 카카오 열매로 만드는 수제 캐러멜과 초콜릿. 카카오를 볶은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그 알맹이를 48시간 동안 돌로 갈아줘야 돼요. 그러면 입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녹는 초콜릿이 됩니다. 과거 부부가 함께 과테말라에서 4년가량 생활했던 적이 있어서 수입 카카오와 제주 농산물을 조합한 캐러멜 세트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행객이 많은 제주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수제 캐러멜과 초콜릿을 직접 판매하는 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식품을 개발하는 농산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증대는 물론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성장을 거듭해서 지난해 연매출 7억 원을 달성한 부부.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면 5년 후쯤에는 카카오를 제주에서 직접 재배할 수도 있다는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진선규 배우가 지난달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한국 드라마 최초 수상을 견인하며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았죠. 진 배우는 오랜 무명 시절을 버티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동료들의 힘이었다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진선규 배우를 만나봤습니다. 서로의 몸값을 매겨 흥정하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사투를 벌이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OTT 드라마 시리즈 몸값. 한국 드라마 최초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몸값의 주연 진선규 배우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꿈에 그렸던 장면이 현실로 됐을 때는 아주 그냥 뭔가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 와 진짜 우리가 해냈어, 몸값이 해냈어, 막 이런 어떤 뿌듯함, 막 자랑스러움. 반대로 도덕성의 상실과 자본주의 폐해라는 사회적 주제와 함께 원테이크 촬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아 진 배우는 칸 입성이라는 오랜 꿈을 이뤘습니다. 2004년 연극 배우로 데뷔해 오랜 무명 시절 끝에 2017년 범죄도시의 악역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진선규 배우는 올해 데뷔 19년 만에 영화 카운트 첫 단독 주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었던 10여 년 동안의 무명 시절에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가장 행복한 일이 연기였고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들었고 막 돈이 없어도 연습실 가면 너무 재밌고 웃고 떠들고 그 순간이 더 소중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있지 않나? 흥행 여부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진선규 배우는 이제는 자신이 받았던 응원의 힘을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의 능력치는 사실 요만큼인데 좋은 동료가 있음으로 해서 이만큼이 된다는 걸 저는 예전부터 느껴왔고 이 많은 거를 잘 좀 같이 나눌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남편 뒷바라지로 잠시 꿈을 접었던 아내 박보경 배우도 지난해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 이어 영화 화란이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며 성공적인 복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좋은 소식이고 참 우리가 배우 오래 잘 버티길 잘했어. 이렇게. 진선규 배우는 다음 달 김은희 작가의 신작 드라마 악귀, 올 하반기엔 경이로운 소문 2를 통해 다시 새로운 캐릭터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영화가 결정적인 순간 활을 쏘는 양궁이라면 연극은 골을 넣기 위해 함께 달려가는 축구의 매력이 있다는 진 배우는 내년에는 연극 무대에서도 관객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세계 토론대회 월드 챔피언, 하버드대 조기 입학의 최우등 졸업, 이 모든 타이틀을 거머쥔 한국인이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 하버드대 토론팀 코치를 역임한 서보연 작가인데요. 차중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이민가정 소년이 처음으로 자유와 해방감을 느낀 건 초등학교 5학년 토론 무대에서였습니다. 만 8살에 호주로 건너가 낯선 환경 속에서 부끄럼이 많았던 서보연 작가에게 담임 선생님이 토론을 권유한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을 수 없고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 겨뤄야 한다는 토론 규칙에서는 교실 속 어떠한 힘의 논리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그때 거의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안 보임이 제일 세이프한 포지션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해외의 수업 방식은 경청하는 방법과 논리를 쌓아가는 과정을 터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토론 챔피언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한국인 부모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은 그 토론 챔피언 했을 수 있을까? 교육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리고 좀 치열할 때까지 이렇게 인텐스하게 어플라이하는 거. 점점 고도화된 AI 시대에 사는 지금 서 작가는 더욱 토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하려는 현상들을 보며 기계가 인간처럼 되는 것보다 인간이 사고력을 잃고 기계처럼 되는 세상을 우려합니다. 굉장히 컴플렉스한 생각을 140 캐릭터로 줄여야 되고 해시태그 쓰고 그런 거는 좀 그 기계적인 그런 비헤이비어인 것 같아요. 하버드 로스쿨에서 변호사를 준비하고 있는 서 작가는 최근 집필한 디베이터의 해외 10개국 번역본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갈등과 논쟁을 피곤하게 여기는 현대사회. 서 작가는 반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론의 힘을 전합니다. 더 큰 인생, 더 깊은 관계들,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토론이 중요한 것 같아요. YTN 최정은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인천대로 인천 방향 가좌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려던 50대 여성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중학생 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친을 구금하는 등 가해 가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 중학생의 부모와 오빠에게 각각 아동학대 혐의와 가정폭력 혐의를 적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부친에게는 임시조치 7호를 적용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했습니다. 임시조치 7호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가장 높은 단계 조치로 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최대 2달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피해 여중생을 2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5.18 민주화운동 4일째 전남도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광주 시민들에게 계엄군은 첫 집단 발포를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날인데요. 당시 참상을 시로 표현한 작품을 와슈 강보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80년 2월 바람이 불어오면 노를 저어 가자. 바람에 노를 저어 서러운 혼들에게 바삐 가자. 이름조차 없이 사라진 혼들이 또 얼마인가. 바람에 혼을 싣고 망울동으로 넘어가자. 죽음을 먹고 권력을 쥔 그날의 총성은 영원히 하늘 흔들고 있건만 죽음은 죽음으로 흘러가고 이 땅에는 다시 올해 꽃이 피어난다. 제가 1980년에는 제가 강주 농성동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그 트럭을 몰고 형들이 오면 형들에게 주먹밥과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주면서 응원했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기억은 흉터로 남아 어느덧 40년을 뒤로 한다. 책임자는 입을 다물고 남겨진 파편과 증언들만 가슴에 박혀 그날을 기억한다. 저 망울동 어느 깊은 곳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 불의가 세상을 덮으면 또다시 깃발을 들고 나아가리. 이 영월은 혼을 담는 영이라는 의미로 절망이나 또는 고통 이런 것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라고 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담고 싶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며 그날에 쓰러져간 죽음들을 떠올리리. 망울동은 말한다. 끝난 것은 없다. 강주의 이영월은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이 부활한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죽고 살아야 하는지, 손을 들어 정의와 진실을 부른다. 영혼의 십자가 위로 핏빛 혼들이 깃발로 펄럭인다. 올팔은 죽지 않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패배하지 않는 정신이 5.18 정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거든요. 이런 말을 못하게 하는 사회는 바로 이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이지요. 오늘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백령도에 황사가 나타나고 있고 점차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전북은 밤부터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륙은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강릉이 29도까지 올라서 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까지는 안개 유의하셔야겠고요. 황사의 영향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니까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4도, 부산이 16.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고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